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민족의 최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작가님, 사실 한때 뭐 헬조선이다 아니면 이생망, 그러니까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 뭐 불황과 좌절 그리고 또 자조가 뒤섞인 표현들이었었잖아요. 올해 어쨌든 경제가 좀 더 어렵다니까 걱정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 주변에서도 더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기 상황에서 어떤 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굉장히 수학 강사 중에 유명하신 현우진 쌤 아시죠? 네. 그분의 짤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정말 성공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다. 굉장히 좀 그래요? 역설적인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엔 사실 너무 어렵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위기가 걸. 기회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위기가 주는 유익이라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좀 힘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예. 위기가 주는 유익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위기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한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 우선순위가 가려지는 게 위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이 위기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이 바로 위기는 기회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해진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나는 그래도 이 위기를 좀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 돈, 내 자산을 어떻게 좀 굴려야 할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두 분 또 나와 계십니다. 이용주 평론가 그리고 차영주 경제평론가 나와 계시는데 짧게 여쭤보면 올해 좀 자산을 어떻게 굴리실 거예요? 자산이 있어야 굴리죠. 없으세요? 네. 지금 굴릴 자산이 없어가지고 몸을 지금 제가 굴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열심히 일하고. 나오셨는데 그동안. 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예. 오늘 주제가 또 부자 되는 법이잖아요. 네. 급합니다. 그렇군요.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일단 자산부터 모으시는 게 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위기가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섣부른 잘못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네. 부분들, 그다음에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움직이게 되면 위기가 나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투자 수익을 볼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수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결국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자, 네. 정리하자면 저는 일단 약간 좀 초반에는 쉬려고 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게 기회가 포착이 되면 네. 투자에 나서고 포착이 안 되면 그냥 쉬는 것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김 예. 작가님한테 오늘 저도 배우러 나왔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저 한국이 싫어서 저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새해에 그럼 돈 관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을 좀 전해주시죠. 네, 보통 그 상위 10% 부자들이 예. 연말 연시에 꼭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요? 네. 4가지의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상위 10% 부자들이 4가지의 루틴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쪽이고요. 예. 우리가 매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통장 쪼개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축 금액, 저축 총액 정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축 방법 정하기.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소비 예산 정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어려운 말들은 별로 없는데 네. 우리가 통장 쪼개기라는 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경제관념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네. 2개 딱 있어요. 어. 월급 통장 하나 있고 비상금 통장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통 매년 살다 보면서 이 통장 쪼개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예.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통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급여 통장,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월급을 받는 통장,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생활비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저축 통장, 급여 통장 말고 예. 생활비 통장 말고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수지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사용한다라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계절 지출 통장과 저수지 통장 이건 좀 낯선데 이건 그렇죠. 뭔가요? 자, 계절 지출 통장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정말 새해 들어서 저축 좀 많이 해보자라고 예.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항상 저축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생기는 계절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예. 이벤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계절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던 저축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쓰는 지출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지출 있죠. 예를 들면 명절, 여행,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벤트, 네. 또 뭐 있을까요? 축의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의 계절 지출을 따로 담아놓는 통장을 만들어놔야 네. 내가 저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저는 이제 목적 통장도 하나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는 아직 이제 아이가 학교 공부를 못 끝냈기 때문에 네. 학자금을 내야 되거든요. 분기마다. 네. 그래야 되니까 이제 학자금 통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 자녀를 갖고 있다라면 학원비라든지 대학 입학 등록금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모아가는 목적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네.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수지 통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수지 통장은 사실 예비자금 통장을 말하는 건데 예. 이름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예비자금 통장인데 저수지 통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보면 저수지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있는 거냐면 비가 많이 올 때 가둬놨다가 가물 때 꺼내 쓰려고 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용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나 갑자기 생기는 긴급 지출 같은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계절 지출로 예상을 못했으니까 또 적금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자금 통장으로 저수지에 적정량의 물을 가둬놓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저수지 통장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야만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연초에 마음 먹었던 총량 저축을 연말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 네. 그래야 자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돈이. 예. 그래야 이제 아까 그 질문 받았을 때 우리 이용주 사장님이 나 굴릴 돈이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 비로소 굴릴 돈이 생기는 거죠. 일단 통장부터 쪼개셔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저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 통장을 만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럴 만한 자금력도 없고 고정 수입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직장인들도 요즘은 자기 소득을 정확하게 몰라요. 네. 왜냐하면 상여나 보너스 때문에 내가 이 올해 얼마 받을지 모르겠다. 물론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변동이 심하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평균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평균치가 있는데도 아유 나는 그냥 자영업이라서 프리랜서라서 그냥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핑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네, 핑계 없는 잘 무덤. 들으셨죠?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축률은 사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한 거예요? 제가 사실 저축률이라는 것은 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법전에 딱 율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네. 사실 이 가이드 드린 내용을 보고 저를 욕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득이 경제활동 기간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저축률은 떨어져요. 그렇네요. 지금 예. 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가 경제활동 한 지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 소득의 40~50%는 정도 저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10년에서 5년 사이다 그러면 30에서 40%. 네. 오히려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네. 이제 20년이 지나면 자녀가 보통 교육에서 이제 교육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오히려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그래프로 보면은 경력이 쌓일수록 보니까 저축률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기를 바라시겠고요. 저축의 골든 타임은 땡땡년이다. 땡땡년이다. 정답. 을사년. 을사년. 바로 올해다. 올해다 이 말입니다.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답이 저는 뭘까요? 오히려 김영주 평론가님 답이 정답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맞아요. 지금 그래요? 당장 시작해다라는 건데 일단 골든 타임은 정답은 15년인데 저는 오히려 상품이 있다라면 김영주 평론가님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예, 이거는 예. 정말 사실 제가 이 퀴즈 제가 냈는데요. 네. 15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을사년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축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거든요. 돈을 쓰고 네. 저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돈을 쓰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돈을 써보고 혹시 돈이 남으면 저축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찔리셨어요? 많이 네. 찔리는데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을사년이다. 이게 또 정답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사실 15년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갈 때쯤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축을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네.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저축률을 이제 어느 정도 정했으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사실 예적금이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금리를 생각하면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똑똑하게 좀 예적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통장 쪼개기를 한다라는 것도 예. 통장을 쪼갠다라는 것은 그 통장을 쪼개지 않았을 때 만약에 내가 예적금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때 모통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적금을 드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금리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요? 의외로 지금 현재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야, 예금을 해봤자 뭐 1%밖에 안 주는데 5%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난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모으려고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금리가 10%였었어요. 저도 사회생활 시작할 때 특판 예금 15%짜리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갔기 때문에 이제는 1% 2%라도 무조건 그 적금을 시작해서 그것이 쌓이고 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좁쌀이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수박만한 것들이 굴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좁쌀을 모으는 과정이지 예. 여기서 금리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그 전형적인 요즘 애들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적금 같은 이 적은 금리로는 저의 이 한탕주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요즘 애들이 아닌가 보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매달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한 자리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대로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데 이런 데 투자를 좀 하고 예. 전형적인 좀 요즘 애들 돈 못 모으는 애들의 이 상황을 그렇군요. 보여주지 예. 않나 싶습니다. 사실 코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한국인 대부분은 자산을 사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50대 주부 저희가 고민을 좀 모아봤는데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로 할 건지 전세로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국에서는 매매 전세 중에 뭐가 좀 좋을까요? 네, 사실은 어떤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예. 예를 들면 매매를 할 거냐 전세를 할 거냐 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이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보다는 사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그러니까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은 그 자녀분이죠. 네. 자녀분이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생각보다는 낮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예상이 좀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대출 이자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경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뭐 대출을 한 30% 정도 수준에서 내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뭐 그건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막 무리해서 막 50% 60% 이렇게 투자해서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 부담은 좀 줄이고 그래도 고수익이 좀 예상되는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주변에 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관련해서 사례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때? 과하지 않지 그래도. 진짜. 근데 제가 돈 이런 재테크 잘 안 하는데 금을 사라는 얘기를 누가 해줬는데 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봤을 때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세차가 국내에 10만 원 이상. 이 한 바가 8천만 원이라면서요? 드라마에서 그러는데. 소매 시세로는 8천이 넘어요. 들었어? 핸드폰만 한 거. 그거 하나가 8천이 넘어요. 그럼 난 재테크 못 하겠네. 한 개도 잘 못 살 것 같아. 자, 보면 배우 최정환 씨도 관심을 보였던 게 이 금 투자입니다. 지금 뒤에도 뜨고 있는데 일단 물론 2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도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금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수요가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좀 매력적이길래 그래요? 사실 최근에 금값이나 뭐 달러나 비트코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부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심시간에 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금 얘기와 미국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금이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 이미 다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은 어떤 것이 핫하고 뜨거울 때 그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가장 꼭대기에 사는 습관이 있고요. 그래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금 얘기나 미국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무도 미국 주식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 이미 사놨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보다는 가격의 관점으로 야 뭐가 앞으로 좀 더 싸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세계 경제에서의 이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독주 체제,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금이나 달러가 강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만약에 22, 23년,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샀던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야 안 되겠어 마음이 이제 조급해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마디 하면 금을 현물로 투자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까 단위도 크고요,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매매한 그 과정에서 그 비용이 수수료가 많이 들거든요. ETF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금 ETF는 적은 금액으로도 보관 비용이 없다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러면 짧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금을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에 대한 투자 시기는 조금 놓친 것이 아니냐, 조금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뭐 원달러 환율도 약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럼 이제 뭐 아마 트럼프 2기가 시작이 이제 열흘 조금 남짓 더 남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투자는 다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전문가님의 말씀이지만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사실 저희 제작진의 고민이 또 하나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목돈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이 생겼대요. 저희 제작진 중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좀 대신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굴려야 돼요? 자, 3천만 원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3천만 원을 어디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지가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게 내년도에 전세자금 올려줘야 될 돈이다. 또는 내년도에 뭐 학자금으로 써야 될 돈이다라고 예. 한다면 이 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진짜 네. 한 30% 날라가도 손실이 생겨도 난 사실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여유자금이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불확실성이 있는 이 2025년도 아니겠습니까? 75% 정도는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좀 네.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 ETF라든지 예. 아니면 미국의 주식에 분산 투자되는 간접 투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는요. 종목을 분산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과의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지금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분산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위험자산에 돈을 넣을 때 그 위험자산 안에서 A부터 Z까지 종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3배수 정도만큼의 예금이 있느냐 요걸 좀 보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75% 정도는 2,250만 원 정도는 예금 네. 그리고 7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생각했던 위험자산에 편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다. 그런 또 권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통장이 소위 말해서 텅장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범이 따로 있다는데 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잣돈을 갉아먹는 건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네, 무엇일까요? 식품비. 저는 식품비를 좀 많이 씁니다. 그만 시켜 드세요. 네. 아까 김용식 평론가님 그 멘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웬만한 걸 저기 대답을 했다가는 예.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먹는 돈 아닐까? 먹는 돈. 배달 많이 하시는구나. 예. 정답은요, SNS입니다. SNS요?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실 SNS가 과소비를 유발한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예. 사실 왜 우리가 과소비를 하게 될까라고 보면 사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상이 행복하지 않아서죠. 어머. 예. 그러니까 사실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일요일 저녁쯤 되면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네.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평일이 주말보다 뭐 더 아주 재밌고 행복하긴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일터와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낀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 과소비가 좀 없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SNS를 지적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보통 뭐 인스타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정에 들어가 보면 네. 내가 평균 얼마 동안을 이 SNS에 머무는지에 대한 시간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딱 해봤는데 네. 저 1분 나오더라고요. 1분. 평균 시간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 SNS를 만든 회사조차도 2시간 이상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최고 한도를 2시간으로 해놨어요. 2시간 이상 하면 추적이 안 되나요?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보기 중에 자기가 얼마를 하느냐라고 보여줄 때 적정한 시간을 예시로 들었을 때 2시간이 최고 높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스스로 본인이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에는 좀 이 3가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SNS를 좀 의도적으로 줄여보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의도적으로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방법이 그 SNS에 들어가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시장에 가라인데 어떻게 가냐? 반복적으로 가라. 반복적으로 시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가게 되면 우리 장보기를 일상화하게 되기 때문에 외식이나 배달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시장에 또 상인들을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다운됐던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반복적으로 가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계부를 매일 써라인데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계부를 매일 써라까진 좋은데 뭐 어떻게 쓰라는 걸까? 열심히 매일 써라. 뭐 아닙니다. 가계부를
예, 손으로 매일 써랍니다. 손으로 매일 써라. 자, 이게 왜 그러느냐면 네. 아시겠지만은 이게 요즘 가계부 또 앱이 나와 있어갖고 또 맞아요. 쉽게 내가 결제만 하고 나면은 이 문자를 인식을 AI가 해가지고 가계부를 써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안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해서 올해는 좀 가계부를 좀 스스로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몰랐던 이야기 더 경제 2025년 똑똑한 경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저희가 또 퀴즈 점검을 하거든요. 퀴즈 띄워주시죠. 저축 골든타임은 땡땡년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네요. 굉장히 또 파격적인 정답을 주셔가지고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15년. 네. 15년이다. 정답을 맞춰주셔서 또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